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져 가는 가운데 한국이 캐나다를 빼고 G7에 들어갈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 재부각되면서 현 시점에 매우 의미심장한 상황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와 60조 원 잠수함 딜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 수주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하면서 한미 간 파트너십을 최고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게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의 한국에 대한 속내는 모두 다르다고 하며 한국이 캐나다를 제외하고 G7에 포함된다는 것이 매우 실질적이며 캐나다엔 위협적인 정황도 등장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국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를 흡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흡수되면 자연스럽게 G7 국가로 대한민국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실제로는 놀랍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국력은 항상 전 세계 7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며 캐나다의 경우는 12위권 밖이라 캐나다를 빼서라도 한국을 합류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본래 캐나다보다 유럽에서 한국가를 제외하고 아시아를 편입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이 속해 있는 유럽연합들은 만장일치제라 동시에 G7 탈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가운데 캐나다를 제외한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유일하게 한국의 G7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러시아나 중국, 인도 등 핵보유 국가들로만 C5 연합을 구성하려 하는 등 이런 전 세계 중심 국가들의 연합을 미 정부 내에서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한국의 G7 가입은 이제 상당 부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내 여론은 G7 가입에 대해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 허울뿐이라는 인상 때문입니다. G7이 되어봤자 빼먹을 게 많은 한국의 무기라든가 민주주의 진영 책임 등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문제는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엮여 있어 G7이 되어봤자 힘들기만 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이 군사력을 비롯한 경제와 첨단 산업 등 사실상 종합순위상 G7이 확실하니 더 이상 이러한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G7에 가입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의 다소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이라 한국이 G7이 된다고 해도 한국 주변 열강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표현하고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됩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만 봐도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중국 시진핑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한국에서 서로 1차 의견 조율을 이뤄졌다는 것에 한국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G7은 만장일치로 운영되어 일본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의중이라면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방향을 같이 하고자 하며 한국이 예전과는 다른 국가적 위상임을 일본 정치권에서도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과 피곤하게 상대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지난 10수년간의 교훈이기도 했는데요. 외교 역시 한국의 탁월한 부분으로 이번 한국 정부의 외교는 까다로운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절대적 위기를 맞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최고의 협상가로 치켜세웠고 아직도 압박은 하고 있지만 미 국무부는 한국만큼 일 잘하는 파트너가 없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발표합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AI 패권의 성패를 가르는 반도체를 확보하며 향후 10년간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GPU는 성능이 남아돌기 시작했으나 모자란 것은 오직 메모리라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10여 년간 슈퍼사이클을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모건 스탠리는 내년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을 모두 제치고
317조 원의 글로벌 순익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국익에 가장 예민한 미국을 한국이 컨트롤하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인데요. 유럽의 나토나 기타 지금까지의 선진국 연합체가 미국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G7에 캐나다 대신 혹은 다른 옵션으로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위협이나 악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한국에 대한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는 막판까지 한국에 20만 명 고용 현대차 공장을 지어달라는 잠수함 대가를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과 절대적으로 협력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충격적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확실히 이제 G7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체급이 비슷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해군 봉원이나 군함수는 일본이 한국보다도 배 이상 많은데도 한국을 언급한 것도 의외입니다. 따져보면 해군 봉원이나 G7 관계 등을 봐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당연히 선순위인데 이미지가 그게 아닙니다. 한국이 제1순위 체급으로 군사력이 강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나토가 K방산 등 한국과 군사협력과 투자를 많이 한 국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투자 여부가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니나 평소 K방산에 시큰둥하며 한국과 거리를 두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에 파병해 달라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나토는 아예 한국을 이번 기회에 유럽에 포함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유럽의 나토는 앞으로 미국을 자신들의 중심으로 절대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또 다른 대통령이 등장하면 이런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동안 이런 동맹들의 등을 돌리는 모습을 계속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나토는 힘의 균형을 찾기 위해 미국이 아닌 제2의 공급자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미국을 빼버린 동시에 찾은 나라가 공교롭게도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에 온 게 아니라 타이밍상 미국을 나토에서 빼버리고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미국에 버금가도록 무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방산협력 논의를 하는 나토 자체가 낯선 장면인데 30개국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일본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일본에서는 애초에 일본은 탈아시아라며 유럽연합 클래스라면서 자신들은 수준이 높다며 아시아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유럽이 다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 장면이 상당히 충격적인 한국의 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유럽은 자체 방산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냉전이 끝난 이후 30년 동안 방산 투자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방산을 소홀히 한 데가인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K9 자주포 세계 수주 1위입니다. K2 전차가 폴란드로 쏟아지고 있고 천공은 드론을 96% 막아냈습니다. 나토가 한국에 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반전은 유럽 내부에서도 이런 한국 중심의 방산 권력 이동에 대해 상당히 반감이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이러한 흐름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 전쟁 이후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천궁2 중동 수출에 대해서도 팔지 말라는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왜 아랍에미리트나 중동에만 천궁 미사일을 판매하냐며 우크라이나에도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뭉치자면서 한국 방산 수출은 통제하려 드는 건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K방산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유럽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최근 한국에 보여준 모습이 어땠느냐는 것인데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은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을 때 유럽은 줄줄이 거절했습니다. 독일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가장 먼저 손을 그었습니다. 프랑스는 전쟁이 최고조를 지난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유럽 27개국이 모여서 공식 선언까지 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
그런데 같은 유럽이 지금 한국에 함께 뭉치자고 합니다. 유럽에서 한국에게 벽을 세우고 있지만 군사 언론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가 총을 쏘았고 한국산 방산 무기가 유럽을 평정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냉정하지만 그 속에 명백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은 결코 전쟁을 바란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 철저히 평화의 무기를 준비해온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영국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 무기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며 유럽이 지금 직면한 현실 전장에서 즉시 가동 가능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도 한국산 K2와 K9은 가격, 정비성, 생산 속도 모두에서 서방 무기들을 압도하고 있다며 유럽의 시간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고 평했습니다. 시간 전쟁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데 러시아의 침공이 장기화되며 유럽 각국은 무기를 지금 필요한 속도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어파르트 같은 중전차는 납기만 36개월 이상 유지 비용은 연간 3배에 달합니다. 반면 K2는 계약 후 12개월 이내 초도 물량 납품, 정비 시스템 현지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결정적으로 한국산을 택했던 겁니다. 속도와 가격, 성능 모두가 동시에 합리적이었기 때문인데 한국의 무기는 판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군수 훈련과 부품 공급망 동시 이전이라는 패키지 모델을 운용합니다. 폴란드 경우 K2P의 현지화율이 2030년까지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현지 공장에서는 시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델은 유럽 내 다른 국가에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2025년 3월 K9A2 자주포 70문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식 현지 정비소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즉, 푸틴이 일으킨 전쟁은 한국 방산에겐 재앙이 아니라 검증의 무대가 됐습니다. 한국이 30년간 쌓아온 기술과 체계가 실전에서 테스트되고 그 결과가 세계 최대 무기 시장인 유럽 전선 한복판에서 증명된 겁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자립도는 현재 약 85%, 2022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국산화율 약 60% 수준인 일본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폴란드 언론은 한국을 통해 코리안 패키지, 즉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급 솔루션이라 부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시스템을 함께 주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폴란드 육군은 K2PL 전차를 납품받자마자 훈련과 정비, 심지어 엔진까지 현지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2P의 현지 부품 조달을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70%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무기를 수입한 게 아니라 기술 문화를 수입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저력은 하늘에서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처음 단독으로 만들어낸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F-35가 한 대당 1,800억 원, 유지비 1년에 100억 건이 넘는 반면 KF-21은 단가 900억 원대의 유지비 30억 원입니다. 가격은 절반, 유지비는 3분의 1 그런데 탐지 거리와 공대공 교전 능력은 F-35의 85%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FBW까지 독자 개발한 나라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주권을 지키는 코드인데 폴란드와 필리핀이 F-16 대신 KF-21을 논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라 이제 성능으로 경쟁 가능한 유일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상과 공중이 끝났다면 하늘 위를 지키는 방패도 있는데 바로 천궁2입니다. 이제는 사우디, UAE, 이라크의 하늘까지 K방공 체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격고도 40km, 속도 마하 4.5, 요격 성공률 97%,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보다 빠르고 S-400보다 정확합니다. 하나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MFR은 360도 전방향 감시가 가능하며 실전에서는 세대의 천궁2 시스템이 동시에 18개의 목표를 추적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힘인데 이 성능을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확인했고 이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은 방문 직후 계약 금액 1조 4,770억 원으로 중동의 하늘이 이제 한국의 레이더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외신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 무기는 이제 나토의 교범이 되고 있다고 했으며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만든 K9은 러시아의 전쟁 덕분에 유럽 자주포 시장을 장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한국산 무기 없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